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5월 9일 월요일이고요. 저희 행복한 아침 분위기를 한번 싹 바꿔봤습니다. 네. 봄 개편을 맞아서 파스텔 톤이 아주 돋보이는 그런 새집이 됐어요. 너무 예쁘죠. 네. 이 봄에도 정말 잘 어울리고요. 또 초록색이 기분 좋아지게 하는 색이잖아요. 아이고. 행복한 아침 더 행복하게 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세트뿐만 아니라요. 코너 역시도 더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채워봤고요. 또 새로운 출연진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복한 아침 더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새롭게 단장한 행복한 아침. 오늘 날씨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유원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매일매일 여러분의 아침 날씨를 책임질 행복한 아침의 날씨 요정 허유원입니다. 흐렸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파란 하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동안 따스한 볕이 내리쬐면서 다시 초여름만큼 더워지겠는데요. 하지만 자외선 지수도 덩달아 높아지겠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가 해가 가장 강하다고 하니까요. 이 시간대 외출은 피해 주시고요. 혹시 외출하게 된다면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 가끔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미세먼지 걱정 없겠고요. 꽃가루도 잦아들어 대기질 무난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후부터 남해안과 제주에선 순간적으로 초속 15m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11.6도, 대전 11.7도, 광주는 15.2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서울이 25도, 대전 24도, 광주는 23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낮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여전히 쌀쌀합니다.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거든요. 너무 얇게 입으시면 감기 걸리시기 쉬우니까요. 꼭 얇은 겉옷을 챙겨 다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먼저 화제의 뉴스를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모닝 브리핑 시간인데요. 모닝 브리핑은 오늘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뉴스는요. 배우 강수연 씨의 별세 소식입니다. 네, 많은 팬들과 또 영화인들이 간절히 쾌유를 빌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7일이었죠. 끝내 세상을 떠났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는요. 배우 강수연 씨의 별세 소식입니다. 네, 자, 보다 자세한 소식을 좀 전해주시죠. 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한 자택에서요. 심정지 상태로 배우 강수연 씨가 발견이 돼서 병원으로 긴급 이송이 됐지만 뇌출혈 증세로 계속해서 치료를 받다가요. 의식불명 상태로 3일이라는 시간을 보내다가 지난 7일 오후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강수연 씨는 우리 배우 최초로 월드스타라는 칭호를 들은 그런 네. 배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1966년생인 강수연 배우는요. 4살 때 아역 배우로 데뷔한 다음에 그녀의 모든 인생을 영화와 함께 했습니다. 실제로 1983년 고교생 일기로 하이틴 스타로 거듭이 났고 고래사냥, 미미와 철수의 청춘 스케치, 우리는 지금 제네바로 간다는 등의 작품으로 대종상 여우주연상을 수상했고요. 1987년에는 임권택 감독의 영화 시바지로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했고 89년에는 아제아제 바라아제로 모스크바 영화제의 여우수연상을 받았습니다. 세계 3대 영화제에서 모두 석권한 한국인 배우는 강수연 씨가 최초입니다. 네, 강수연 씨는 한국 영화계에서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배우라서 이 소식이 더 안타까운데요. 특히 선후배들을 물심양면으로 도왔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영화 베테랑에서 명대사가 있죠.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런 대사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배우 강수연 씨가 생전에 동료 영화인들을 챙기면서 늘상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녀는 한국에서 가장 큰 영화제죠.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슈먼
상원 초기부터 심사위원으로 활동해 왔고요. 2015년부터 약 3년간 공동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네, 강수연 씨의 유작이 될 연상호 감독의 영화 정의 촬영을 다 마쳤고요. 올해 공개를 앞둔 상황이라서 더 안타까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강수연 씨의 별세 소식에 영화계 선후배들의 애도가 이어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동료 배우들이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표하고 있는데요. 배우 문성근 씨는 씩씩하게 일어나기를 기도했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다라면서 슬픈 마음을 전했고요. 배우 김규리 씨도 나에겐 등대 같은 분이다. 빛이 나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던 선배님을 어떻게 보내드려야 할지 모르겠다며 슬픈 마음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이외에도 배우 양익준, 작곡가 김영석, 가수 윤종신, 배우 봉태규 씨 등 수많은 스타들이 고인에 대한 추모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네, 강수연 씨 별세 소식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정선 대중문화 전문기자 전화로 연결되어 있어요. 홍 기자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홍정선입니다. 예, 먼저 강수연 씨 별세, 영화계에서는 어떤 반응인지 반응부터 좀 전해주시죠. 갑작스러운 비보에 많은 영화인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실 지금 방송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놀라셨을 거예요. 그렇게 충격을 받은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향년 55, 사실 너무 안타깝고 이른 나이입니다. 생전에 강수연 씨가 인터뷰에서 연기 잘하는 예쁜 할머니로 기억되고 싶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의 할머니가 된 모습을 보지 못하고 이 아름다운 모습만을 기억하게 됐는데요. 그 밖에도 지금 이공구 변호사가 말씀해 주셨지만 이 씨바지 1987년에 이 영화로 베니스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았는데 이 베니스 영화제라는 게 칸 영화제, 베를린 영화제와 더불어서 세계 3대 영화제거든요. 이때 누가 나무주연상을 받았나를 생각해보면 이 상의 무게가 좀 더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영화 모리스, 지금 30년이 넘어서도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인데 이 세계적인 배우 휴 그랜트가 제임스 윌비와 함께 공동으로 나무주연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강수연 씨는 혼자서 이 씨바지로 여우주연상을 받았던 거고요. 사실 2007년에 전도연 씨가 밀양으로 칸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기까지 무려 20년 동안 우리 한국에서는 이 세계 3대 영화제에 배우 트로피를 받은 유일한 배우였기 때문에 한국 영화의 상징이고 자존심이었고 그래서 더욱더 충격이 크다 싶습니다. 특히나 그 여러분들 가운데 이 강수연 씨에게 월드스타 수식어를 안겨줬던 이 씨바지 또 1989년에 이 아재아재 바라아재 모스크바 영화제까지의 어떤 여우주연상을 안겨줬던 임권택 감독이 부인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별세 소식을 듣고 한때 말을 잊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해서 안타까움을 더했는데요. 예. 그래도 이후에 기운을 내셔서 내 입장에서는 좋은 연기자를 만난 행운 덕분에 내 영화가 더 빛날 수 있었다. 여러모로 감사한 배우라고 애통함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워낙에 갑작스럽고 충격적인 소식이다 보니까 사인을 놓고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는데 글쎄요, 정확한 사인은 뭐라고 전해지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많이 놀라서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인에 대해서 추측을 하고 억측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일부 그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강수연 씨의 심정지가 백신 부작용이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밝혀진 유가족들이 밝힌 사인은 뇌출혈입니다. 그리고 이 의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쓰러지기 전에 두통을 반나절 이상 앓았다. 사실 강수연 씨가 이날 오전에도 7일 오전에도 119에 신고를 했지 않았습니까? 두통으로 네. 두통이 심하다고요. 이러한 사실들로 미뤄볼 때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출혈로 의심된다. 이런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네, 그럼 이후에 장례는 어떻게 치러지나요? 지금 영화인장 5일장으로 정해졌고요. 7일에 별세하셨지만 빈소는 이 삼성 서울 영화 장례식장에 마련돼서 어제 8일부터 조문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발인은 오는 11일입니다. 이 영화인장으로 이렇게 치러지기로 하면서 당연히 장례위원회가 꾸며졌는데요. 이 위원장은 김동호 전 부산국제영화제 이사장, 이 명예위원장이 맡았고요. 그리고 강수연 씨와 인연을 맺었던 여러 영화인들이 예를 들면은 영화감독 임권택 씨, 또 정지영 감독 이런 분들이 이제 또 배우로서는 배우 김지미 씨, 박정자 씨, 박종 씨, 안성기 씨가
이 장례 고문을 맡았고요. 배우 전도연 씨, 정우성 씨, 유지태 씨 등이 장례 위원을 맡아서 지금 철저하게 준비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홍종선 대중문화 전문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한국 영화의 대들보 고 강수연 씨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소식 들어볼까요? 네, 두 번째 뉴스는요. 또 스쿨존 사고, 초등생 중퇴 소식입니다. 네,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랬는데요. 스쿨존 사고가 또 발생을 했습니다. 어떤 사고였나요? 네, 지난 4일 경남 거제시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한 초등학교 앞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을 달리던 통학차가 보행자 신호를 무시한 채 건널목을 건너던 A군을 덮쳤는데요. 통학차 운전자는 아이를 친 뒤에 100m가 넘게 아이를 끌고 언덕 위로 올라갔고요. 사고 직후 통학차 운전자는 현장을 떠나버렸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한 당시 A군은 머리 한쪽이 심하게 쓸린 상태로 얼굴 쪽 출혈이 매우 심했다고 하고요. 뇌출혈 증상이 심해서 응급처치 후 곧장 부산대학교병원 외상센터로 옮겨졌는데 상태가 위중해서 오늘까지도 현재 중환자실에서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통학차에 인솔자가 없었다. 이거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통학차에 원생이 10명이나 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솔교사는 동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그래서 현재 경찰은 세린이법 위반 여부도 철저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세린이법이라 함은 2013년 3월 당시 3살이었던 김세린 양이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치여서 숨진 사고를 계기로 어린이 안전 관련 법률이 제정된 건데요. 이에 따라서 어린이 통학 차량에는 인솔교사가 반드시 동승해야 하고 네.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사실은 해당 차량에 원생이 10명이나 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인솔자가 동승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그 여부도 철저하게 들여다본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민식이법이 적용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 맞아요. 그 경찰은 운전자에게 스쿨존 신호 위반 혐의로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한다라고 합니다. 민식이법이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미식 군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요.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부주의해서 사망, 상해, 교통사고를 내면 가중처벌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이 법은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는데 최근에 완화해달라 이런 목소리가 또 나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네, 다행히도요.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지난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5년 전인 2016년 대비 66.2% 대폭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식이법 자체가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아이들이 일부러 막 차도에 뛰어들어서 운전자를 놀리는 그런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어서요. 과잉 처벌이 아니냐라는 반발 여론도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 민식이법 취지는 참 좋다. 그런데 어린이의 잘못이 훨씬 큰 경우도 있다. 근데 운이 나쁘면 어린이가 넘어지면서 사망할 수도 있는데 사망사고면 벌금형이었고 오로지 3년 이상의 징역형밖에 없다. 너무 처벌이 과하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는 민식이법 개정을 요구하는 동의가 35만 명 이상 몰리기도 했습니다. 먼저 우리 어린이가 안전한 게 먼저고 그럼요. 또 운전자의 권리도 있는 거고. 네. 예, 그렇습니다. 세 번째 뉴스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뉴스는요. 이제 하루 앞둔 청와대 개방 소식입니다. 네, 아마 이 소식 기다리셨을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청와대에 다들 가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는 한데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관람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 자체가 추첨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내일이죠. 이제 10일 개방 첫날 관람을 원한다라고 신청한 사람이 9만 900여 명인데요. 실제로 당첨된 사람은 2만 6천여 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입장 티켓이 이렇게 주어졌다고 하니까 경쟁이 정말 치열하고 그러다 보니 온라인 중고거래 장터에서는 청와대 관람권을 판매한다라는 글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네. 심지어는 4인 관람권을 1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개방 이벤트 주최 측은 관람권 양도는 가족에게만 할 수 있다라고 공지를 했는데 실제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당첨이 되면 신분증 검문 수색 없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장 시에 신분증을 확인하는 절차가 없다 보니
뭐 바코드 출처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실상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가족 외의 양도가 금지되어 있으니까요. 청와대 무료 관람 당첨권 사지도 팔지도 않아야겠습니다. 예, 이게 좀 지나가면 좀 수월하게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뉴스 전해주시죠. 네, 네 번째 뉴스는요. 자유이용권 샀는데 기다리다가 환불입니다. 네, 지난 주말 이제 실외 마스크 다 의무 착용 해제됐잖아요. 네네. 네, 거리두기까지도 다 해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뭐 어린이날이다, 어버이날이다 계속해서 징검다리 휴일이 이어지다 보니까 곳곳에는 인파가 몰리는 현상이 발생했는데요. 실제로 놀이동산과 극장 그리고 고속도로는 인파로 북적였다고 하고요. 심지어 잠실에 있는 모 놀이공원은 대규모 인파가 모이자 오전 방문객의 입장을 중지해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에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자유이용권을 구매하고도 입장을 못해서 환불했다. 전철역에서 롯데월드까지 입장 대기 인원으로 꽉 찼다라는 경험담까지 쏟아졌습니다. 아유, 근데 아이들이 기대하는데 어디 안 갈 수도 없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아이고, 네. 다섯 번째 뉴스 전해주시죠. 네, 마지막 뉴스는요. 미국 금리 빅스텝입니다. 세계 금융시장에 후폭풍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0.5% 올리는 빅스텝을 밟으면서 올 연말엔 미국 기준금리가 3%대로 인상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우리 국내 증시도 얼어붙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게 그거일 것 같아요.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지난 한 달간 코스피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요. 10조 7,425억 원이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16조 2,671억 원이었던 점과 견주해봤을 때 약 34% 감소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서학 개미들이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온 성장주와 기술주가 급락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은행채 금리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 탓에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연내 7%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모닝 브리핑은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 자동차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방송인 박수림 씨, 또 안건우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가 미래 자동차 산업, 그죠? 오늘 네. 주제가 그렇죠? 네. 근데 여기에 낯선 용어가 있습니다. 낯선 용어. PBV라는 이름인데 이 정확히 어떤 뜻입니까? 이 PBV 먼 미래가 아닙니다. 이 10년 안에 다가올 수도 있는 그런 미래인데요. 우리가 도로에서 마주치게 될 미래형 운송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PBV는 Purpose Built Vehicle의 약자로 목적 기반 모빌리티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목적지로만 이동하는 게 아니라 고객의 목적과 요구에 맞춰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빌리티인데요. 말로 해선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제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2030년 미국의 주요 도시는 어떤 모습일지 그 영상 함께 확인하시죠. 네, 바로 이 영상입니다. 2030년 미국의 한 도시인데요. 도로에 특이한 자동차들이 눈에 띄죠. 저 바로 박스형인데요. 네. 이게 바로 차요? PBV입니다. 네, PBV가 알아서 운전해 주니까 뭐 이동하는 동안 다양한 것들 해볼 수 있겠죠. 내부 공간은 뭐 숙박이라든지 병원, 이동형 식당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도로에서 이동하는 시간을 버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맞아요. 많잖아요. 그쵸. 물론 뭐 운전하시는 분들은 운전 외에 뭘 하면 안 되겠지만 네. 네네. 이 PBV가 활성화되면 그 안에서의 생활이라고 그렇지. 해야 되나요? 뭔가 시간을 활동들을 이용할 할 수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PBV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이 가능하니까 차를 타고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뭐 교육을 한다든지 헬스케어 한다든지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등 다 탑승객 맞춤형 서비스를 자유롭게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PBV는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객의 요구에 따라서 용도를 다양하게 바꿀 수 있어요. 거주나 휴식 공간, 병원 등으로 활용되는 것은 기본이고요. 이동형 창고나 카페, 또 물류 배송용 모빌리티 등으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이 미래의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서 삶의 공간이 될 것으로 보이죠. 아니, 네. 이런 기술이 도입되면 저 안에 식당이 있어가지고 그쵸. 가면서 이제 먹는 그렇죠. 그러면
가서 먹고 이러는 게 아니라 가면서, 가면서 먹는 먹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또 절약되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앞서 영상 보니까 그냥 작은 버스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지금의 대중교통은 딱 정해진 노선만 달리잖아요. 네. 그런데 요거는 자율주행이 도입이 됐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탑승자의 수요에 따라서 노선을 정하고요. 또 수요자 중심으로 맞춤형 서비스 아주 다양하게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게 특징이 있는데 용도에 맡겨서 변화를 하게 됩니다. PBV가 자체 스케이트보드 플랫폼 같은 거를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오. 그래서 차 길이를 기존의 3m에서 뭐 6m까지 야, 쭉 늘릴 멋지다. 수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네. 다재다능하기 때문에 뭐 로보택시라든지 무인 화물 운송 같이 다양한 비즈니스에 신속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차 길이를 조절할 수 있고 네. 원하는 고객 중심으로 노선을 조정한다. 야, 이거 지금의 차량 개념하고는 다르네요. 다르죠. 장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전 세계 많은 자동차 제조사가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 중에 하나로 PBV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맞춰서 글로벌 PBV 시장은요, 매년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고, 지난 2020년 32만 대 규모였던 연간 판매량이 2025년에는 130만 대 이를 전망이다. 이게 그냥 컨셉 네. 수준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네. 3년 정도 지나면 우리가 현실에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발전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해외는 물론이고 국내 업체들도 굉장히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국내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K사가 일단 발빠르게 나서고 있습니다. 올해 출시 예정인 파생 PBV의 N모델 공개했는데요. 1세대 N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고객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개발한 파생 PBV 모델이라고 합니다. 1세대 N모델은 K사의 친환경차 판매 확대에 크게 기여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네. 기존의 N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전고와 전장, 그러니까 길이와 공간을 확장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승하차성을 더 개선을 했고 또 쾌적한 내부 공간을 구현하는 등 차별화를 꾀했습니다. 네, R 모델 1인승 밴이 국내 최초로 이제 출시가 된 네. 1인승 차량이었는데 저희가 소개를 해드린 바 있잖아요. 네네. 이 차량도 이 모델이 그럼 PBV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어때요? 그렇죠. R모델 1인승 밴은요, 특수 차량을 제외하고 국내 승상용 모델 중에 1인승으로 최초 인증받은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자의 목적과 취향에 따라서 물류 운송 및 이동식 상점, 레저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고요. 이렇게 고객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고객 중심의 차량이다 보니까 향후 PBV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모델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공간 활용성으로 고객에게 새로운 모빌리티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야, 이게 올해 첫 모델이 출시가 돼요? 네, 그렇습니다. 어. 이렇게 그 여러 가지 모델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로 또 활용을 할 수가 네. 있거든요. 그렇죠. 네. 뭐 캠핑에도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택시 같은 경우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택시는 어느 나라를 가든 가장 많이 눈에 띄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인데요. 그동안 국내에는 운송화에 최적화된 택시 모델이 없었거든요. 때문에 소비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완벽히 대응하기가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K사는 PBV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한 앞서 소개해드렸죠. N모델을 선보였고요. 또 택시 서비스에 최적화된 N모델도 함께 공개할 계획인데요. 앞으로 승객의 편안한 승하차를 돕고 또 쾌적한 실내 공간을 제공해서 국내 시장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올해 PBV의 첫 모델이 또 출시될 예정인데요. 보다 자세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면 K사가 올해 출시 예정인 파생 PBV N 모델을 공개를 했습니다. 네네. 관련돼서 좀 제가 전해드릴게요. 1세대 N 모델을 기반으로 다양한 이 고객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개발한 파생 PBV 모델입니다. 맞습니다. 1세대 N 모델은 K사의 친환경차 판매 확대에 크게 기여한 바 있는데요. 기존의 N 모델을 바탕으로 전고와 전장을 늘렸고 네. 또 승하차성을 개선하고 쾌적한 내부 환경 개선을 또 했다고 합니다. 네. 이 PBV 모델이 어디에 어떻게 활용될지 그게 궁금해요. 네. 그 N 모델은요, 네. 국내에서는 EV 택시로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네. 해외에서는 EV 헤일링 모델, 그러니까 차량 호출 서비스로 활약할 예정입니다. 국내에서는 다양한 고객으로부터 활용 가치를 더할 수 있도록 일반 기업의 업무용 차, 또 관공서의 관용차, 캠핑 마니아의 캠핑카 등으로 고객층을 넓힐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캠핑에 특화된 개인 법인 모델 전용 캠핑 패키지는 N 모델의 사전 계약 시점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해요. 실내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서 평일에는 일상 업무용으로 사용하고요. 휴일에는 캠핑,
피크닉 등 여가를 즐기는 고객에게도 좋은 선택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이렇게 캠핑에도 활용이 될 수 있고 아까 말씀해 주신 맞아요. 대로 택시도 택시, 되고 네. 야, 이게 만능이네 진짜. 아우, 대단합니다. 오래 살아봐야 돼. 오래 그러니까 살아야 돼. 올해 첫 모델이 네. 출시가 되고 3년 뭐 길면 이제 10년 안에 이게 이런 시대가 그럼요. 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하여간 이런 변화는 놀랍습니다. 오늘 저 자동차 관련 소식 여기까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아는 만큼 돈이 보인다. 최신 경제 소식을 알려드리는 더 핫한 경제 시간입니다. 함께해 주실 이인철, 허주연 변호사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건우 기자가 오늘 주제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더 핫한 경제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뭐예요? 예고된 시한폭탄 올여름 전세 대란 아우. 올가입니다. 그러게 이게 저 7, 8월이면 전셋집 구하려는 수요가 많아서 전세란 맞아요. 일어난다 네, 뭐 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글쎄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올해 여름에 임대차법의 핵심이죠. 네. 계약갱신 청구권이 만료가 되거든요. 네. 이 시기를 앞두고 서울 전셋값이 벌써부터 요동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입주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반기 전월세 시장에 악재가 더 예고돼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산재하고 있거든요. 네. 네, 계약갱신 청구권이 적용이 돼서 세입자들이 이사 걱정을 덜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네. 맞아. 벌써 2년이 흘렀던 거고요. 그러면 가장 먼저 임대차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짚어볼까요? 네. 아시다시피 지난 2020년 7월이죠. 부동산 시장과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명 임대차법이 도입이 됐습니다. 여기 핵심은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환제 그리고 전월세 신고제가 주요 골자였는데요. 그 중에서 계약갱신 청구권 제도는 세입자에게 한 번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보장해서 기존 2년이었던 계약을 4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 됐고요. 또 계약갱신 시의 인상폭을 기존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해서 좀 인상 가격 부담도 줄었던 점이 있었습니다. 네네네. 하지만 해당 법이 시행되면 집주인들이 임대료를 미리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또 제기되기도 했거든요. 맞아요. 실제로도 임대차법이 도입된 2020년 여름에 임대료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현실로 나타났었죠. 임대차법이 2020년 7월에 시행이 됐으니까 이제 2년이 지나서 올 7월이면 이제 갱신을 하든지 네, 뭐 그렇죠. 전셋값을 달리 계약을 해야 되는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벌써부터 조짐이 있는 건데 전세 시장에 불안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걸로 보시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통상 이제 계약 만료일 한 석 달 전 그때부터 이제 조짐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계약갱신 청구권 만료가 뭐 7, 8월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시장에서 좀 움직임이 포착이 되겠죠. 문제는 당장 전세난이 아닐지라도 지금 조짐이 좀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4월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 지수 변동률을 지금 보여드릴게요. 네. 지난 4월 25일 기준으로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전국의 전세 변동률 수치가 마이너스 0.2%, 0.25%에서 0.25% 사이를 기록했습니다. 네네. 마이너스에서 네네. 플러스로. 네. 그렇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이게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전국 아파트 전셋값이 오르지도 떨어지도 않은 보합세라는 얘기거든요. 큰 변동이 없으니까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도 있지만 좀 네네. 그게 추세가 다릅니다. 전국 전세 시세가 11주 만에 하락에서 보합으로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세가가 계속 하락을 하고 있던 게 지금 보합이 됐고 네. 요게 이제 바닥을 다지고 상승 추세로 돌입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게다가 여기 공급 가뭄이 좀 예고가 돼 있어서 앞으로 집주인들이 지난 2년간 반영하지 못했던 전세가 상승률을 한꺼번에 반영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 주변에서도 그 저 전셋집 알아본다고 지금 다들 난리거든요. 근데 2년 사이에 전셋값이 너무 올라버리니까 네. 네. 진짜 올라도 너무 올랐잖아. 음. 근데 어느 정도 올랐어요?
거. 얼마나 뛰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좀 뛰었어요? 경제에 관심이 많잖아요. 예전에는 주식했다가 그다음에 코인 관심 가졌다가 요즘에 부동산에 관심 갖고 있어가지고 주말마다 임장을 갑니다. 현장에 가는 거 임장 간다고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깜짝 놀랐어요. 아파트 값이 너무 올랐습니다. 특히 이제 마용성이라고 하잖아요. 마포, 용산, 그다음에 성동, 강남 이런 데는요. 아하. 웬만한 아파트가 20억이 넘어요. 너무 놀랐고요. 이 아파트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전세값도 덩달아 오르고 있는데 2020년에 평균 전세값이 5억 1천여만 원이었거든요. 네. 지금 얼마냐? 6억 7천여만 원이 됐어요. 무려 32%가 올랐습니다. 자,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임대차법이 이제 개정이 됐는데 이제 2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세입자는 한 30% 정도 오른 가격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 임대차법이라는 게 사실 그래요. 세입자를 보호하자.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건데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셋값이 폭등하고 말았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진짜 전셋값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폭등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를 하면서 이 물량이 묶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수요는 계속 있는데 물량이 시장에 나오지를 않으니까 오를 수밖에 없다. 이게 원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변화는 수치상으로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 추이 요 표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이걸 보시면은요. 2017년 4억 2천만 원이었어요. 서울 전셋값 평균이요. 네. 그리고 2020년 6월까지 여기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데 3년 동안 오름세가 7천만 원이 안 됩니다. 6,700 정도가 지금 되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표에 지금 1년 7개월 사이에 임대차법 시행 이후 1년 7개월 사이에 갑자기 훅 올랐잖아요. 네. 무려 1억 6천만 원이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진짜 폭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새로운 전셋집 계약하시려는 분들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여기에다가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자체, 그러니까 공급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입주 물량 보통 입주하지 않고 전세 놓으시는 분들도 네.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래서 더 중요한 건데 지난해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한 28만 가구 정도가 됐거든요. 2015년 이후 가장 적은 물량이었어요, 이게. 그리고 특히 서울 3만 가구 정도였던 것에 비해서 올해는 35.9%가 줄어든 2만 가구 정도가 입주를 앞두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알짜 지역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수요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할 거라는 우려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또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는 지난해보다 1.38% 증가한 11만 가구 정도에 그칠 예정인데요. 이게 뭐 조금 증가는 했다고는 하지만 10년 만에 가장 적은 입주 물량이거든요. 그만큼 수도권 같은 경우는 전세 물량의 공급이 부족할 거라는 예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지금 봄 이사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매물이 줄고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전세값이 오르는 건 당연한 현상이에요. 여기다가 계약갱신 청구권 만료까지 더해지면 이거 전세 대란 최악으로 갈 것 같은데요? 그렇죠. 과연 올 여름 정말 전세 대란이 오게 될지 그렇다면 세입자들은 어떤 걸 좀 준비하고 대비해야 될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전세 대란 올까 8월 예상 시나리오를 한번 적어봤는데요. 네. 첫 번째 보시면 엎친 데 덮친 역 뭘까요? 전세값 상승 우려입니다. 네, 지난 임대차법 시행으로 집주인들은 5% 이내에서 전세값을 올리지 못한 상황이었잖아요. 이에 따라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세입자 대신 새 세입자를 구해서 그동안 올리지 못했던 상승분을 다 반영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또 올해 3월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서 보유세 부담이 늘었잖아요. 그래서 종부세 부담이 커진 집주인들이 세금 부담을 또 세입자에게 전가할 그런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후폭풍이 생각보다 좀 강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두 번째, 빨라지는 땡땡 시대인데 보시면 전세 맞아. 월세화 전세 월세화. 시대입니다. 이건 이제 집주인 입장과 세입자 입장 다 이제 들어봐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세금 부담이 커졌잖아요. 이 집을 사면 취득세, 그다음에 이제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세금 부담이 커지다 보니까 집주인이 돈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월세를 선호하게 되고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일단은 금리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게 전세라는 건 사실 이 돈을 계속해서 내지 않기 위해서 전세하는 네. 건데 이 이자를 계속 부담해야 되니까 이 월세로 가는 경향이 있고 그다음에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대출 물턱이 너무 높아졌어요. 전세를 얻으려면 전세 대출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 받기 어려우니까 울며 겨자식으로 어쩔 수 없이 월세로 이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작년 하반기에는 그 서울 아파트 월세 갱신 가구 6곳 중에서 한 곳이 다 이렇게 전세에서 월세로 갈아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전세 월세화가 갈수록
심해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물어봐도 요즘에 월세 산 사람은 너무 많아요. 맞아. 이 전문직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전세 이런 게 많았는데 요즘에 물어보면 뭐 상당수가 이제 월세 산다고 해요. 실제로 2014년에 이제 월세가 4만여 건이었는데 작년에 무려 7만여 건이 이제 월세로 이제 변했다고 하고요. 이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전세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예요. 외국에는 사실 전세가 없습니다. 렌트라고 해서 다 이제 월세인데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도 외국처럼 전세를 없애고 월세로 가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 그래도 전세가 굉장히 필요한 제도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전세라는 것은 집주인 입장에서도 이 목돈을 이제 전세를 끼고 산다고 하잖아요. 목돈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세입자 같은 경우에도 이 월세 부담이 좀 부담스럽거나 아니면 집을 사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세를 선호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종의 그 징검다리예요. 맞아요. 월세로 갔다가 전세로 갔다가 이제 집을 사는 징검다리 역할을 네. 하기 때문에 전세 제도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전세 월세화가 그러니까 올 여름 8월부터는 좀 더 빨라질 수 있다 이런 분석이고요. 네. 이어서 세 번째 보시면 탈전세 내 집 마련 가속화입니다. 네, 지금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매달 줄어들고 있대요. 네. 지난 1월까지 6개월 동안 계속해서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불과 1년 전이었던 작년과 비교하면 작년에 진짜 내놓는 족족 거래가 됐거든요. 굉장히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아무래도 집값도 오르고 금리도 인상하다 보니까 서로 눈치 싸움하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올 여름에 변화가 감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다 사용한 매물이 시장에 한꺼번에 쏟아지게 되면 그렇죠. 꽁꽁 얼어붙은 주택시장이 해빙기를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에 한 가지, 지금 4년 동안 임대차 3법 묶여서 전세가 올리지를 못했었잖아요. 새로 계약하려면 당연히 임대인 입장에서는 시세에 맞춰서 전세가 올리려고 할 겁니다. 그럼 임차인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전세가가 매매가랑 비슷하네? 그럼 차라리 내 집 마련을 하자. 이렇게 계획을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전세값이 매매가하고 차이 별로 안 나고 비싸면 2년마다 전셋집 구하러 뛰어다니느니 그냥 내 집 마련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죠. 거기에 더해서요. 지금 기준금리가 추가 인상 계획이 있어요. 지난 4월에 이 한국은행에서 이 기준금리를 1.25%에서 0.25%포인트 상승시킨 1.5%로 상승하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여기에 추가로 더 인상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전세자금 대출이나 이런 것들 이자도 같이 올라가겠죠. 양도 차익이랑 이자 부담이랑 이런 거 고려하면 당연히 내 집 마련으로 계획을 바꿀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되는 거고요. 꼭 서울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뭐 경기나 인천 같은 외곽 지역으로 내 집 마련을 하러 나가게 될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얘기 들어보면 우리가 전세 시장 얘기로 출발을 했는데 이건 월세하고 매매까지 다 이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출렁거리면 또 몇 년 전 상황을 되풀이하기 싫단 말이죠.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인수위에서 최근 해결책을 내놨다고요. 사실 뭐 전세 대란에 대한 의견은 좀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분분하기도 해요. 네. 그러나 말씀하셨듯이 전세 시장은 매매 시장하고 연결이 돼 있다는 예. 의견은 거의 지배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이 불안해지면 다른 한쪽도 같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는 의견은 전부 다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인수위도 여기에 신경을 쓰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인수위가 민간 임대 활성화 카드를 해법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민간 임대 등록 활성화와 민간 임대 주택 활성화 방안인데요. 이 같은 대책이 향후에 주택 시장 또 전세 시장을 안정을 시킬지 또 더 나아가서 매매 시장의 안정을 어떻게 꾀할 수 있을지 그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동산 관련해서는 아시잖아요.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요. 이걸 네. 잘 다뤄주셔야 될 텐데 말이죠. 자, 경제 소식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에는 우리 주변의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네, 그 법이 알고 싶다. 오늘 주제는요? 네, 그 법이 알고 싶다. 오늘의 주제는 네. 조리원 실수로 요요게 바뀌었다는 내용. 이게 바로 애가 뭐가 바뀌었- 우리원에서 애가 바뀌었네. 애가 바뀌었어요. 이거 무슨 일이에요, 이게? 자, 이해를 돕기 위해 사연을 꽁트로 준비해봤거든요. 자, 엄마 역할은 제가 하고요. 아빠 역할은 이재훈님, 우리 부부의 오늘. 예. 자, 산조리원 직원 역할은 장예인 씨가 네. 하겠습니다. 이 사연 온라인 게시물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사연 속으로 끄고! 얼마 전 저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2주간 산후조리원에 있다가 아이와 함께 퇴소했는데 가만 보니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분명 제 아이라고 했는데 제 아이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여보, 우리 애 잠깐만 얼굴이 이랬나? 눈도 15도 정도 처져 있고 콧대도 0.2mm 정도 낮은 것 같아.
글쎄,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이거 그냥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신생아는 원래 얼굴 구분하기가 좀 힘들지 않아? 아, 무슨 소리 왜 이렇게 참 무책임한 얘기를 하고 있어? 엄마 내가 아이를 못 알아보겠어. 내 아이인데. 어? 여보, 애가 바뀌었어. 애가 바뀐 것 같아. 조리원 차 돌려! 엄마의 직감으로 저는 제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곧바로 당장 조리원에 가서 아이가 바뀐 것 같다고 말을 했죠. 그런데 직원들이 절대 그럴 리가 없다면서 난색을 보이는 겁니다. 저기 얼굴 좀 잘 보세요. 제 아이가 아니에요. 아, 저게 무슨 소리세요, 어머니? 여기 박수림이라고 쓰여 어머, 봐봐, 박수림, 봐봐. 백수림 씨 아이였네. 어머, 어머 세상에, 어머 백수림 씨, 어머 이거 아이가 바뀐 거 맞잖아요. 어떻게 헷갈릴 게 따로 있지? 백수림하고 박수림하고 헷갈리면 어떡해요? 아이, 죄송합니다. 그래도 어머니 다행이에요. 어쨌든 아이는 무사히 찾았으니까 축하드려요, 선생님. 너무 다행이에요. 축하드려요. 이 여자가 진짜 이런 드라마 같은 상황이 펼쳐지다니 2022년에 조리원에서 아이가 바뀌는 게 말이 됩니까? 하마터면 아이를 영영 잃어버릴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아찔합니다. 이 사태를 어쩌면 좋을까요? 야, 이거 우와. 정말 듣기만 해도 아찔한 상황인데. 아니 이럴 수가 있어요? 예? 아이가 바뀌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러면 안 되지. 아, 이게 진짜 얼마 안 된 사연이에요. 지난달 24일에 서울 강동구의 한 조리원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아이가 바뀐 건데요. 작성자 A씨 2주 전 쌍둥이를 건강하게 출산했습니다. 오. 아이들과 함께 산후조리원에서 퇴원을 했는데요. 네? 택시를 타기 직전에 겉싸개에 아이가 쌓여 있잖아요. 근데 네. 아이 얼굴을 딱 가만히 보니까 어딘가 다르다는 걸 느꼈다고요. 대단하다. 그래서 예리하네. 집에 가다가 네. 멈췄다고요. 아. 바로 멈췄어요. 역시 엄마는 대단해요. 조리원에서 내 아이라고 주니까 그냥 어. 받아왔는데 뭔가 이상한 점을 느낀 거예요. 네. A씨가 아이에게서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뭐 어떤 거? 이마의 주름. 예? 이마에 주름을 발견을 했습니다. 마침 같은 신생아시를 쓰던 아이 중에 A씨의 쌍둥이와 울음소리 또 뭐 체격이 비슷해서 눈여겨보던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걸 발견을 하고 바로 유턴을 한 겁니다. 저도 애를 낳아봤지만 신생아 처음 애기 나오면 다 이렇게 주름이 있어요. 네. 그 주름을 그 세로 주름이었나? 야, 아니 그 주름을 어떻게 대단하시네. 어떻게 알았지? 바로 갔네. 잘했네. 저 같아도 당장 달려갔겠어요. 네. 그럼요. 네, A씨가 분노해서 정말 산후조리원에 당장 달려가서 우리 아이가 아니다. 우리 쌍둥이 중에 하나가 아니다. 이렇게 분노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조리원 측 아닙니다. 설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아. 산모님 쌍둥이가 맞으니 잘 보셔라라고 반박했다고 합니다. 예. 네. 그렇게 아이가 바뀐 사실을 부인하던 산후조리원 측은 확인 결과 아. 실수로 다른 아기를 싸준 게 맞다고 웬일이야. 인정을 했고요. 쌍둥이 중 둘째가 신생아실에 남아있습니다. 큰일 날 뻔했네. 야, 이거 정말 산모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하죠. 근데 뭐 더 큰 문제는 산모가 항의하기 전까지 조리원 측은 전혀 몰랐었다는 몰랐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A씨는 자신이 알아채지 못했다면 정말 모르는 아이를 평생 집에서 키울 뻔했다 이런 그래. 얘기를 했고요. 또 지금도 위경련 때문에 밥도 못 먹고 그때만 자꾸 생각난다면서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또 이번 일을 겪고 나니까 상식적으로 조리원에서 이런 실수를 하는 게 이해가 안 간다. 이 정도면 매뉴얼이 없는 거 아니냐라면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사실 아이가 바뀐 상대 쪽 산모 같은 경우도 충격이 컸을 거예요. 네, 이게 그렇죠. 진짜 신생아를 내 아이를 이렇게 구분한다는 거 정말 쉽지 않은 거거든요. 네. 네. 대단하신 것 같아요. 간혹 이제 병원에서 예전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말도 들었었고 그렇죠. 드라마 단골 소재기다 맞아요, 하다가 아이가 맞아요. 바뀌는. 맞아요. 근데 최근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정말 황당하네요. 제 딸 태어났을 때가 생각나는데 네. 신생아실에 있잖아요. 근데 제 딸은 딱 유독 눈에 띄어요. 왜냐하면 얘가 머리숱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른 애들은 다 이렇게 없는데 얘만 까매. 그래서 이제 절대 바뀔 일이 없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바뀌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네. 언제 알았느냐? 몇 년 지나고 한참 지나고 이제 학교에서 혈액형 검사하잖아요. 네. 이때 그때 뭔가 막. 바뀌는 거 아는 거예요. 그거 찾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다행히 요즘에는 이런 일이 거의 없는데 왜냐하면 산모와 아기에게 인식표를 이제 단다고 해요. 네, 네. 그래서 이 인식표가 이제 일반 가위로는 자를 수 없고 태어날 때 특수 가위로 이제 확인한 다음에 자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뀌는 일이 거의 없고 종합병원은 물론 일반 개인 병원에서도 이런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인식표만 잘 그럼 확인하고 했으면 되는데
이런 절차가 없었는가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안타까운 게 이번 사건에서 인식표 확인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그래요? 걸로 보여요. 산모가 직접 확인하고 자르고 싶었는데 이미 조리원 측에서 절단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네네. 산모 A씨 주장에 따르면요. 본인이 그렇게 직접 확인하고 싶다고 했는데 어머니 모셔다 드리고 와보니까 이미 인식표가 싹둑 잘려 있었다는 아하. 거예요. 확인한 뒤에 인식표 자르겠다고 몇 번이나 신신당부를 했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아유. 겁니다. 네, 산모가 인식표 제거 전에 아이를 확인하고 싶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말했음에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리원이 그 뜻에 따르지 않은 건데요. 누리꾼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일단 화났을 것 같아요. 비슷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황당한 일이잖아요. 그럼. 누리꾼들 아이가 바뀌는 일이 2022년 올해에도 일어나다니라면서 네. 황당하다는 반응이었고요. 이 정도면 신생아 인식표 관리 매뉴얼이 없는 게 아니냐, 관리 규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을 품는 분도 있었습니다. 또 이게 실수라고 넘어갈 일이냐, 피해 보상을 요구해야 한다라면서 법적 대응까지 고려해보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명백하게 그 산후조리원 책임인 거잖아요. 책임 소재는 분명한 거 아닙니까? 2009년에 실제로 네. 아이가 바뀐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무려 16년 만에 이거를 밝혀서 이제 소송을 아이고. 했거든요. 어떡해. 병원 측에 과실이 있었는데 위자료가 7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위자료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이 부모가 왜 소송을 했을까요? 내 아이를 찾아. 내 아이를 찾으려고. 찾아야 그래서 내 아이를 좀 찾아달라. 근데 법원에서는 그거는 인정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의료법에는 그 기록을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이런 의료법 이건 규정이 참 있거든요. 답답한데. 그래가지고 이 판결을 받아도 아이를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다행히 그 딸 같은 병원에 태어난 딸이 딱 둘이었거든요. 아. 그 수소문에서 찾을 수가 있었는데 네. 저는 이 판결과 법을 보면서 좀 법조인으로서 답답한 생각이 네. 듭니다. 물론 이제 이 개인 정보 같은 걸 누출하면 안 되지만 이건 특별한 경우잖아요. 그럼요.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좀 허용을 하는 그런 특별 규정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엄마가 아이 바뀐 걸 빨리 알아서 다행이지. 진짜 세월 지나고 나서 알게 되면 이거 어떡해. 이거 조리원 측에 법적 책임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당연히 조리원 측에 이제 과실이 있으면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위자료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이를 찾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병원이나 조리원 측에서 철저하게 좀 이런 걸 관리를 해야 되고요. 네. 만약에 바뀐 경우에는 시급하게 저는 어떤 그 긴급적인 그런 법제도나 판결이 필요하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임시 조치나 사전처분을 통해서 아이를 빨리 찾는 제도 그런 판결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병원이나 조리원에서 그 신생아를 관리하는 매뉴얼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실제로 좀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건지 어떤지도 궁금해요. 맞아요. 잘 관리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게요. 지금 관리하는 아이를 구별하는 방법이 수기로신 인식표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물론 신생아 뭐 생년월일이나 혈액형 이런 정보를 컴퓨터에 따로 저장하긴 하지만 실제로 육아를 하는 그 간호 현장에서는 이 수기로 쓴 인식표가 아이를 구별하고 관리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없으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맞아요. 없는 거예요. 실제로 2016년에 충청의 한 산부인과에서 아이 인식표가 떨어지면서 다른 산모와 같이 아이가 퇴원하게 되는 그런 사건도 발생을 했다고 하거든요. 한 10년 전부터는 이런 문제점을 좀 개선을 하기 위해서 전자태그 방식을 도입한 병원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아이 건강 정보라든가 뭐 생년월일 이름 이런 거 정보를 전자태그에 넣어가지고 관리를 하는 방식이 이제 도입이 됐는데 비용이 비싸가지고 이게 보편화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네. 산모들 불안감이 과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리원 측에서야 아까 나온 것처럼 아이가 완전 뒤바뀐 것도 아니고 금세 바로 잡았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겠지만 에이, 그래도. 엄마들 마음 그거 아니거든요. 네. 2학년이라 밥을 못 먹고 있대요. 그렇죠. 네.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아이가 바뀌다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조리원이나 산부인과 측에서는 아이를 건강하게 잘 살펴서 당연히 친모에게 돌려보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거는 뭔가 관리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네. 아니 이거 산모가 발견하지 않았으면 아까 이인철 변호사가 얘기했던 그 16년이나 키워놓고 그때 이렇게 될 뻔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아이는 그럼 어떡할 겁니까? 16년 동안 내 아이라고 키웠는데 내 부모라고 생각했는데 맞아요. 그게 아니야. 야, 이건 정말 끔찍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뒷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동안 키워왔던 애가 이제 바꿔서 이제 해결을 했잖아요. 그래도 엄마 아빠라는 걸 똑같이 지내자 해서 잘 지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해요. 네. 아이고 그 잘 지냈다고 해도 그 마음 한 그래, 구석은 그래, 어떡해. 맞아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용한 상담소 이호선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고민이 들어와 있을지 궁금한데요. 사연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누구신가요?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60대 여자입니다. 요즘 저는 결혼한 딸 때문에 고민이에요. 결혼한 지 이제 2년째인데 허구한 날 부부싸움을 하고 친정에 옵니다. 처음에 왔을 땐 저도 당황했죠. 사이랑 싸웠다면서 돌도 안 지난 손주를 안고 펑펑 울면서 들어오더라고요. 무슨 일인지 들어보니까 참 기가 차긴 했어요. 사이가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애도 안 봐주고 딸 혼자서 몇 날 며칠씩 독방 육아를 했대요. 그래서 같이 사이 욕 좀 해주고 친정에 며칠 있다 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한 3일쯤 지난 날 사이가 저희 집에 와서 잘못했다 사과하고 딸을 데리고 가더라고요. 잘 풀렸나 싶었는데 일주일 뒤에 딸이 또 집에 온 거예요. 이번엔 다른 이유로 싸웠대요. 그때 돌려보냈어야 했는데 친정 아니면 갈 데가 어딨겠나 싶어서 또 며칠 있다 가라고 했어요. 그렇게 받아주다 보니까 한 달에 2번을 와서 일주일씩 눌러 앉더라고요. 근데 저희 남편은 이 상황이 싫은가 봐요. 딸한테 친정이 내 방패막인 줄 아냐, 빨리 집에 가라 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딸은 내가 오죽하면 애 데리고 오겠냐면서 또 울고요. 요즘엔 친정에 와도 지아빠 눈치 보느라 제대로 쉬지도 못해요. 저한테도 당신이 맨날 애를 감싸고 두니까 저 나이 먹어도 친정에 오지 하면서 앞으로 사이욕도 같이 하지 말고 어떻게든 설득해서 돌려보내라고 난립니다. 내 남편인데 어쩜 저렇게 매정할까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제가 딸을 망치고 있다니까 찝찝하기도 하고요. 부부싸움 할 때마다 친정 와서 힘들다 못 살겠다 하소연하는 딸한테 부모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요? 아이고, 이게 뭐 결혼한 딸이 사위하고 싸우면 바로 친정으로 온다. 아, 이거 진짜 고민이겠네. 그러니까요. 자식들 이제 결혼시키고 다 내보내면 네. 끝난 줄 알았는데 그렇죠. 자식 걱정이 더 이어지는 게 답답할 뿐입니다. 소장님 이 사연 어떻게 들으셨어요? 우리가 왜 한때 광고에 손주들 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갑다고. 맞아요. 이게 손주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울며 돌아오는 딸을 보면 아마 비슷한 생각이 들 겁니다. 딸이 반갑게 오면 너무 좋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면서 온다. 아, 이게 맞아는 드려야 되겠지만 고민이고요. 특별히 울면서 나 이제 안 살겠다 얘기하면 이혼하라 얘기하자니 이것도 문제고 그러면 그냥 있으라 하자니 이것도 어렵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일 텐데 이럴 때는 아마 부모님들이 먼저 도망가고 싶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 주변에 결혼한 여자들 보면 딱 두 부류예요. 부부싸움 했다. 그럼 친정 가서 다 얘기하는 거죠. 부부싸움 했는데도 절대 얘기 안 하는 그런 여자. 근데 앞에 여자 같은 경우는 친정 가서 다 얘기하는 게 자기 스트레스 받는 건 내 편은 친정 식구들이니까 다 받아줄 것이다. 편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친정 부모님 걱정하니까 얘기를 절대 안 한다 이거거든요. 네. 둘 다 이해가 되긴 해요. 예인 씨는 둘 중에 쪼르르 얘기한다? 안 한다? 한다? 아니, 저는 안 한다. 안 한다? 저는 안 아직 한다. 친구들이랑 그렇게 뭐 많이 싸울 일은 없지만 사실 네네. 말했으면 친구한테 말하지 저는 그쵸. 부모님한테는 네. 굳이 네. 전혀 이야기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아마 부모님께는 말씀드리지 않을 정도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맞아요. 네네. 그리고 또 충분히 받아들인 친구가 있어서 그럴 텐데 어쨌든 우리가 보통 옛날에 비해서 친정에서 하는 역할이 단순히 이제 간접적 도움이 아니라 직접적 도움의 시대이고 정서적인 환기구 역할을 하는 게 지금 친정의 기능입니다. 이 딸들이 그래서 부모님께 하소연하는 거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네. 이게 잦아질 경우에는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거실을 확보하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야, 거실을 확보해야 거기 TV도 볼 수 있고 화장실도 그러네. 거실에 있고 다 방에 있지. 들어가면 안 돼. 방으로 피하거나 아니면 밖으로 나가버리면 지는 거예요. 그렇죠. 못 들어와요. 네, 거실을 사수하라. 얼마나 중요한데. 거실을 사수하라. 부부싸움 할 때 이거 명심하겠어요. 근데 일단 사연 보내주신 어머니 마음이 좀 이해가 되는 게 한 살밖에 안 된 애를 데리고
가면 어디 가겠어요. 그러니까 친정 오니까 아유 그래 들어와라 일단 들어와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 이해가 되긴 해요. 네. 근데 사실 아버지도 뭐 사실 딸이 싫어서 너네 집 가서 해결해 이렇게 그럼요. 말씀하신 건 아닐 거예요. 사이가 더 안 좋아질까 봐 그런 건데. 화나는 거야. 내 고기가. 딸이 예? 싸우고 왔는데 네. 그럼 내 귀한 딸을 그래. 저 아무리 사위 편은 그냥 살짝 드는 거지만 이놈을 그냥 이놈을 찾는 속상하신 거죠. 거죠. 자, 어떤 네. 솔루션이 있을까요? 네. 부모 싸움부터 멈춰라. 부모 싸움? 부모 싸움부터 멈춰라. 이게 참 애들 어렸을 때 밖에서 싸우고 오면 보통 그 싸움을 중심으로 양쪽 부모들 싸움이 있었던 얘기들 많이 기억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일명 애들 싸움이 부모 싸움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이게 성인이 되어서 자녀가 울며 들어오면 그때는 사실 바깥 양쪽의 나이 든 부모들의 싸움이 아니라 그 집안 내의 양친 곧 딸의 엄마 아빠의 싸움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는 되게 이 딸이 속상해서 들어와서 막상 이 집에서 좀 평안을 얻고자 하더라도 양쪽 부모가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오히려 이 싸움이 더 격화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상 딸의 고통이 가족 전체의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럴 네. 때 부모가 이 싸움을 먼저 시작해서 크게 부각시키면 물론 딸이 그것 때문에 아이고 여기는 더 힘들구나 해서 다시 돌아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집안의 불안정성은 훨씬 더 가중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어른이잖아요. 네. 먼저 멈추어서 먼 곳을 볼 생각부터 맞아. 하시는 게 어른의 기능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딸이나 아들, 그 자녀 부부의 싸움이 부모 싸움까지 번지는 이런 사례가 좀 있나요, 실제로? 아, 그럼요. 제가 한 4년 전에 했던 상담이었는데 그때 딸이 남편 곧 사위하고 굉장히 큰 싸움이 벌어졌고 심지어는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그런 상황이니 이런 상황에 돌아왔던 이 딸을 안 받아들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돌아온 다음에도 이 집안 내의 분쟁이 그치질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또 집에 다시 돌아가라. 엄마는 얘가 어떻게 돌아가라고 하느냐. 이 싸움이 사실 딸이 원래 사위와 했던 싸움보다 훨씬 더 커지면서 부모들 간의 몸싸움이 벌어졌고요. 딸은 이혼하지 않았는데 이 친정 부모가 이혼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게 원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제3의, 제4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가족 간의 분쟁은 훨씬 더 신중하게 다뤄야 된다는 게 지론입니다. 그러니까 딸이 싸우고 왔을 때 엄마한테 오면 엄마는 아유 그래 와서 쉬었다 가라 하고 아빠는 어딜 집에 돌아가 이러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의견을 좀 같이 받쳐줘야 되는데 다르게 나오니까 좀 혼란스러울 것 같긴 해요. 또 다툼으로 이어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 아이를 내 편으로 삼는 것 이걸 보통은 삼각관계를 형성한다 이렇게 네네.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인기에도 삼각관계가 형성이 되죠. 이를테면 싸우고 집에 돌아온 이 딸에게 누가 딸의 편이 되어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감정이 한쪽으로 다른 한 사람이 붙고 나머지 한 사람이 동떨어지게 되는 그래서 힘의 균형이 깨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 성인기 자녀 삼각관계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런 일들이 과거에 비해서 지금은 훨씬 더 자주 일어나고 더 크게 일어나는 경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중 불행이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딸의 불행 플러스 부모의 불행이 함께 지금 가중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부모가 해야 될 건 무엇인가? 우리가 되게 훈육을 할 때 양쪽의 부모님들이 서로 생각이 다를 때에도 되게 일관성 있는 부모의 의견을 갖도록 합의되는 결론에 이르는 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이거를 양육의 일관성이라고 부르는데 마찬가지로 성인이 된 자녀에게도 우리가 알고 있는 삶의 방향, 그 지침에 대해서 부모 간의 일관성을 갖도록 하는 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되게 뭐 아까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죠. 맨날 애를 감싸니까 전화해 먹도록 친정에 오지. 이 얘기는 뭐냐. 아내 한 방 먹이고 딸도 한 방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네. 이 딸과 아내를 폄훼하고 그리고 아버지는 내 의견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어떤 것이든지 누가 더 옳은지 누가 더 그른지는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라는 건 딸이 싸우고 친정에 돌아왔지만 이게 폭력하고는 좀 거리가 있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폭력의 상황에선 무조건 받아주셔야 돼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성인기의 둘 간의 성장과 합의에 도달하는 이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부모가 일정 정도는 거리를 두고 사랑할 때 때롭게 차가워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 시기가 성인기에도 해당이 되는 거죠. 네. 부부 사이의 말도 좀 가려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딸이 그러고 오면 속상하니까 에이 이러고
아내한테 먼저 화풀이를 한번 한다고. 네. 왜냐하면 사회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 근데 아이들 어릴 때도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 반에서 힘센 애가 건들면 네. 가가지고 그 아이를 팰 수도 없고.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일단 화를 아내한테 낸다고. 맞아. 근데 그러지 말고 말로 좀 이렇게 잘 오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내용이 옳더라도 방법이 옳지 않으면 그 내용은 전달되지 않아요.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큰 소리를 내면서 아내하고 딸을 비난했는지는 알겠지만 네. 이 비난이 과연 플러스가 되겠는가? 그렇죠. 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지금 딸이나 혹은 아내에게 필요한 건 사실상 누군가의 비난이 아니라 위로도 일정 정도 필요하고 누군가 객관적으로 이 상황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만한 방향과 지침을 정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 게 왜냐하면 엄마는 딸하고 지금 하나가 돼서 감정 동조가 일어났어요. 네네. 그러면 둘 간의 생각이나 평가의 방향도 일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랬을 때 보다 먼 시선에서 다른 의견을 합리적으로 제시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의견이 아무리 좋아도 아버지가 소리를 냅다 질러대면 이거는 분쟁의 소지만 돼서 불에다가 기름을 얻는 격이지 결코 해법으로 가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들이 보통 보면 지령을 많이 하시고 집에 가! 이런 그렇죠. 경우 많이 하시는데 맞아. 요 방법은 다시금 설정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아버지가 어떤 의도인 줄 알고 아마 많은 분들이 아버지 얘기도 일면 맞네 생각 아마 하실 겁니다. 다만 아버지에게는 내용의 문제라기보다 방법의 문제가 좀 있어 보여요. 예. 이 많은 아버지들은요, 화를 낼 때 보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화를 낸다. 방법을 몰라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면 그걸 이성적으로 딱 파고들어서 법의 힘을 빌리든 뭐든 해결하는데 그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면 화가 팍 나요. 오히려. 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네네. 그런 상황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네. 두 번째. 욕하기와 공감하기는 다르다. 욕하기와. 이제 보통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고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인데요. 누가 속상해한다 그러면 일단 상대방이 무슨 내용이든 관계없이 같이 욕하고 보죠. 많이 이제 우리가 이런 상황을 겪게 되는데 이게 위로가 좀 돼요. 그러나 분명한 건 이건 공감은 아니에요. 공감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타인의 감정에는 함께하지만 또 다른 제2, 제3의 대상에 대해서 욕하거나 혹은 비난을 해서 그 상대방을 배제하는 방식은 공감이 아닙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보통 같이 욕을 하게 되면 이 슬픔에 젖어 있거나 속상해 와 있는 이 딸이 잘한 것도 있겠지만 네. 잘못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무작정 다 끌어안아 주게 된다면 이 사람은 아, 내가 확실히 옳구나라는 판단을 해요. 왜냐? 오랜 세월 부모는 딸의 성장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윤리적 판단자일 뿐만 아니라 이성적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되게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공감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첫 번째로는 자기 성찰이 불가능해져요. 두 번째로는 지금 시점에 사위가 가지고 있는 여러 사정에 대해서 객관적인 통찰의 눈을 잃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같이 욕하는 것이 일면시원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딸이 가지고 있는 한쪽의 편향을 강화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공감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네. 아, 근데 내 친구, 내 가족이 속상하다던데 저도 같이 욕하고 비난해 주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좋은 의미의 진정한 공감은 아니다. 이거 기억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제 친구도 뻑하면 남편하고 싸웠다고 전화를 해요. 근데 한 번은 날 만나자 그래서 아이 둘인데 네. 엄청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혼해야 될 것 같다고. 남편이 이러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진짜 그 남편 진짜 야 진짜 이혼 그래 이혼 좋아. 근데 좀 더 생각해보자 했더니 나 이혼할 거야. 그래서 막 울길래 막 같이 욕하면 더 탁탁탁 했어요. 네. 그리고는 연락이 한 몇 주 없는 거야. 그래서 연락이 제가 해봤어. 네. 그랬더니 나 셋째 가졌어. 너 이혼한다며? 아니 우리 남편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 그리고 나 같이 욕했거든요. 제가 뭐가 되냐고요. 꼭 그러더라고요. 나쁜 지집애. 잘 살고 있어요 지금. 네. 다행이네. 다행이네요. 이렇게 좋은 엔딩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맞아요. 나중에는 공공의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언이라는 게 참 쉽진 않다 싶은데 분명한 건 우리가 객관적 시선을 어른이 갖기가 쉬운 게 오랜 경험을 해보니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게 한 면이 이럴 수도 있지만 네. 다른 면은 또 저럴 수도 있구나라는 게 바로 이게 어른이 갖출 수 있는 경험의 안경이에요. 이 경험이라고 하는 안경을 통해서 보면 내가 이런 면에서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이런 측면도 있을 수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서 한쪽만 편을 들어서 사실상 딸이 가지고 있는 판단을 조금 더 넓힐 수 있는 기회.
조금 더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분명한 건 모든 부부싸움은 상호작용입니다. 그 부부싸움의 맞아요. 상호작용 속에 한쪽만 편을 든다면 지금 상황에 아마 사위는 몹쓸 사람이 돼 있고요. 그렇죠. 보통 이제 심하게 표현하는 분들은 아, 그 인간 쓰레기네 뭐 이런 표현을 굉장히 심하게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어른의 입장에 있는 분들은 공감을 하고 서로 같이 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표현을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겁니다. 맞아요. 자, 다음 솔루션 한번 네, 보겠습니다. 세 번째. 딸의 생각과 시야를 넓혀라. 딸의 생각과. 예, 제가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초기 가출 습관이 있어요. 네. 초기에 가출하기 시작하면 앞으로도 가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갈 곳이 있고 또 상황이 어려우니까 오죽하면 가출했겠어요. 오죽하면 집을 나와서 친정으로 갔겠습니까? 그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만 이렇게 한번 이 갈등의 이 언덕을 넘지 못하고 그냥 도피해버리면 앞으로도 도피가 사실 갈등 해결보다 훨씬 쉽거든요. 네. 훨씬 빠르거든요. 또 나에게 공감해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친정에 딱 와보면 남편이 와서 빌거나 전화를 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게 되거든요. 이런 방법은 엄밀히 말하자면 약간 치사한 면도 있습니다. 또 약간 어른스럽지 못한 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한다 그래서 다 어른이 되는 건 아닙니다. 분명한 건 정서적인 갈등을 버텨내는 힘, 극복하기 위해서 견뎌내는 힘, 이걸 길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 사연 보내주신 분도 친정 왔을 때 엄마가 잘 받아주고 또 부부싸움도 잘 풀렸다 이러니까 요즘은 한 달에 2번씩 와요. 눌러 앉아버렸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습관이 돼버리는 것 같아요. 이게 네. 흔히 우리 감정 안에 확 들어가 보면 떨어지는 기능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인지적 유용성이라는 게 떨어집니다. 그 인지적 이 유연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거밖에 없어라고 하는 건 인지적 경직성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게 있는데 대안도 있어라고 하는 게 인지적인 유연성이에요. 이건 유연성. 어른들이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겠죠. 네. 또 감정에 들어있는 당사자보다 객관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훨씬 더 인지적 유연성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부모님들이 해야 될 건 딸이 감정 때문에 생겨나는 사고의 편향에 대해서 사고, 곧 생각을 확장해 주셔야 돼요. 줌인 해가지고 감정에 공감하는 것도 좋은데 그 다음 순서는 밖으로 나와서 줌아웃 해야 된다는 거죠. 크게 봐서 야, 네가 이런 면이 있는데 내가 보니까 이런 면도 조금은 있는 것 같다. 어때? 이런 방식으로 생각이 약간 딸이 불편해하더라도 지평을 넓혀주게끔 하는 상황과 그림을 그려주시도록 하는 그 어른의 역할, 또 어른의 안경을 딸에게 살짝 씌워보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친정집에 오지 마라. 싸워도 오지 마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네. 그렇죠. 약간의 열어둘 필요성도 있다 이런 얘기로 들리네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이 시야를 넓어져야 첫째, 마음이 관대해져요. 또 시야가 넓어져야 그래, 맞아. 내 스스로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한 역할이 재규정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시야가 넓어지잖아요. 그러면 이를테면 산 위에 올라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내가 산 아래에 있을 때는 거대한 빌딩이 나를 막 덮칠 것 같은데 그렇죠. 놀랍게 산 위에 올라가면 성냥갑 같아요. 맞아.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야의 거대한 차이거든요. 네. 어른들은 이걸 알고 그리고 부모들은 이걸 해줄 수 있는 보다 많은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객관적 시야를 가지고 있는 게 제가 볼 땐 이 집에서는 아버지가 아닌가 싶어요. 이 아버지가 돌아가라라고 했지만 돌아가라가 아니라 사실 더 큰 시야를 보여주기 위해서 네가 이런 면인데 속상한데 이런 면도 있을 것 같아. 라고 해서 또 하나의 대안을 제안해주고 그 이후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시야를 넓혀줄 때 사실 더 적격자는 어머니가 맞아요. 감정적 동조자가 그 딸에게 접근성이 더 크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아버지의 의견은 제가 볼 때는 아버지가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엄마를 편안히 설득해서 이 엄마가 딸을 다시금 설득하는 방법, 곧 어머니의 시야를 조금 더 넓혀서 딸의 시야를 같이 넓히는 방향을 선택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 부부싸움을 하고 온 자녀에게 절대로 이런 얘기는 해서는 안 됩니다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게. 네, 3종 세트 있죠. 첫 번째, 삼종. 이혼해. 아하. 본인 얘기 아니라고 막 하는 거 아니라 네. 제가 이런 말씀을 간혹 드려요. 굉장히 무례한 말씀이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딸의 이혼에 대해서 평생 책임질 수 없다면 그런 얘기 하시면 네. 안 돼요. 네. 아주 조심스러우셔야 되는 게 이혼에 그러면 바로 이혼의 판단이 서고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입니다. 네. 첫 번째 그렇고요. 두 번째, 너만큼은 내가 책임지겠다. 아. 책임질 수 있는 부모는 없어요. 네. 성인은 자기 스스로는 자기가 책임지는 겁니다. 이런 말씀하시면 곤란하고요. 네. 세 번째, 엄마 말 들어. 아하. 이 그래서 애가 얘기하시는데 아닌데. 그렇죠. 엄마 말을 들을 게 아니라 네. 합리적 판단을 해야죠. 이 세 가지 이혼에 내가 책임질게. 엄마 그리고 말 들어. 엄마 말 들어. 이건 조금 조심하셔야 될 말일 겁니다. 엄마 말 들어. 아이고, 가서 막 잘 살아줬으면 좋겠는데 어? 우리 부부처럼 계속 싸우고 살면 정말 속 터지죠. 소장님 말 들어요. 답답하죠.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네. 이호선의 용한 상담소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봄 개편을 했고 네. 그래서 스튜디오 분위기도 한번 바꿔봤는데 오늘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더 아마 화사해졌다고 느끼셨을 것 같아요. 오늘 날씨도 낮에는 좀 좋다 그랬죠. 네. 어제는 서늘했더니 오늘은 또 좋다고 합니다. 기상정보 확인하시고 외출하시고 오늘 또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 더 알찬 소식 가지고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